경영환경입니다. 다시 또 경영환경입니다. 이제 제목이 이지머니 번라이트 시대는 끝났다라는 건데, 뉴 이코노미 기간 동안 저금리 이지머니가 많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양적 완화와 정부 정책으로 복지 정책과 투자 시장에서 또 IT 기술로에 대한 집중은 몇 가지 독특한 현상을 만듭니다. 제가 이 기간 동안 본 가장 독특한 현상이 월가의 PDR, 그리고 스타트업의 번라이트, 그리고 사회주의 지옥 구덩이라 불리는 국가에서나 있을 것 같은 욜로입니다. 이제 그 전에 캘리포니아가 미국 GDP 1위를 찍으면서 생긴 부작용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건 좀 생각보다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캘리포니아는 전통적으로 진보 히피 문화의 발상지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는 좀 남아있지만은 무능력 때문에 많이 퇴출됐죠. 그래도 진보 계통을 지지하는 거는 동일해요. 거기에 유명한 게 아직까지 남아있는 게 대마가 있어요. 낮은 저금리와 정책적 지원 그리고 압도적인 기술 투자는 오바마가 이제 실리콘밸리의 생산성을 극대화시키도록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문화는 가장 성공한 경제적 지역을 따라가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진보 성향이 강한 캘리포니아의 실리콘밸리를 이제 목표로 했죠. 성소수자 문화나 기본소득 제도 탑티어 프로그래머나 테크 경영자들에 의해서 지지를 받는 영향이에요. 그래서 전통적인 진보 계통을 지지하는 캘리포니아 특성이 전 세계로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마리아나 생산과 소비를 1위로 차지하는 지역이 캘리포니아입니다. 여기에 대만은 장난 아니야라는 식으로 그런 농담이 있어요. 진보 영향을 받은 바이든 정부는 오바마 때부터 내려오는 오피오이드라는 이제 그 중독성 의약품 문제가 있거든요. 거기에서부터 이제 내려온 펜타닐 문제까지 방치하다시피 합니다. 그리고 총기 문제를 짚으면서 총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수 쪽이 가까워요. 근데 대체품으로 또 이제 저 마약의 대체품으로 대마를 합법화합니다. 근데 사망률 보면은 총기 문제보다 자동차 사망률이 훨씬 높고 그 다음에 그보다 자살률이 훨씬 높고 근데 펜타닐로 인한 사망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방치가 되고 있어요. 이게 중국 쪽 의료 회사들이 멕시코에 주고 멕시코 카르텔들이 좀 뿌리는 건데 그 멕시코 카르텔들의 마약 운반을 히스패닉계가 이제 넘어와서 불법 이민으로 그렇게 넘어왔습니다. 트럼프가 이걸 막았고 바이든이 그걸 비판하면서 내버려 두는 것처럼 보였다가 이제 다시 당선이 되니까 막았습니다. 이민 시스템이 망가졌다고. 그래서 워킹데드 18세 배우도 펜타닐 중독으로 사망을 했죠. 지금 현재 펜타닐 사망이 굉장히 많은 편이고 그게 총기 사고라든지 혹은 자동차 사고, 자살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저것들을 완화하는 대체품으로 대마를 이제 합법화했는데 이게 대마 주 생산지가 또 캘리포니아거든요. 그럼 미국은 로비사이니까 저대로 또 로비 비용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당연히 부작용이 있죠. 대마 중독이라든지. 이게 가장 대표적인 태국이 대마를 합법화한 것도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중독이 청소년과 아동 중독인데 이게 하리보 젤리처럼 과자처럼 이렇게 팔려요. 쿠키에도 넣고 이게 대마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그냥 먹다 보니까 대마에 중독된 거고 당연하게 이제 대마 중독 치료를 받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이거 제가 보기에는 이거 미친 짓입니다. 확인을 할 수가 없고 우리가 제가 생각하기에 지켜야 될 쾌락의 선은 커피, 알코올, 설탕이면 충분합니다. 여러 가지 음식 문화, 대마 같은 마약성은 치료용으로 신중하게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덜란드조차도 대마 중독자 문제가 여전히 있거든요. 대마 합법화가 오래됐는데. 그 파리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대마를 했었는데 지금 불법인데 그게 사회에 해악을 주기 때문에 당연히 불법화했죠. 근데 대중의 지지로 다시 대마를 합법화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코카인도 지금 같이 팔리고 있어요.
제가 이거 특별히 복지 문화나 진보 문화를 싫어하거나 악으로 규정하는 건 아닌데 어 북유럽 같이 복지를 진행하지 않으면 이제 왜냐하면 북유럽 같이 복지를 진행하지 않으면 그 나라에 다 떠요. 오죽하면은 그 자기네 조상들인 바이킹이 노르망디에 땅 준다는 말 한 마디 듣고 고향 다 버리고 프랑스 땅에 정착을 했을까. 그래서 이것들은 각기 지역에 따라서 경제 상황에 따라서 이에 의해서 집행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의 질을 풍요롭게 하고 그리고 복지를 통해서 관광과 문화까지 발전시켜서 새로운 소득원을 만들고 그게 우리가 적게 일할 수 있게 해 줍니다. 근데 마약은 이런 복지 계통이나 개인의 선택의 영역으로 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제 주변 사람들과 커피나 와인 대신 대마를 하고 싶은 문화가 생기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약은 이슬람에서 금지하는 이거 술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입니다. 대마는 일상용이 아니라 의료용의 치료용으로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거를 주제와 무관하게 노출하는 이유는 글로벌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대마가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아무렇지 않게 쿠키를 주고 담배로 주고 젤리로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마의 위험이 없는지 먼저 묻고 항상 대신 대마를 하기보다 커피, 와인, 치킨, 고기나 달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최대한 돌노출되고 하지 않는 게 좋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우리가 노인이 되어서 치료받으면서도 하게 될 수 있으니 젊은 지금은 보류해 주자고요. 청나라가 영국이 아편을 팔아서 망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못 막으니까 어차피 못 막을 거면 우리가 차라리 만들어서 백성한테 팔자라고 해서 망했습니다. 지금 꼴이 제가 보기엔 딱 이거예요. 이거 미친 문화예요. 의료용이 아닌 일상용 대마를 부정하는 것으로 제가 고리타분한 인간 취급을 받으면은 그냥 저는 기꺼이 그냥 고리타분한 인간이 되고 말 겁니다. 마약은 철저하게 자기 파괴적입니다. 게임의 질병화는 호흡숨칠 심리학계 조작이었지만 대마에 합법화는 이건 철저한 위협입니다. 이건 약물이에요. 우리가 이 미친 짓을 모두가 미친 짓을 할 때 정상 행위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높은 위치에서 유리하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게 있거든요. 모두가 장님이 되었을 때 한 명이라도 눈이 하나 없더라도 앞이 보이면은 그 사람이 왕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미친 짓을 할 때 조금이라도 높은 위치에서 지적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대마가 일상화된다 하더라도 이 대마를 하지 않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월가 이야기로 들어가 보죠. 예, 테슬라가 한창 뜰 때 한심한 투자 지표가 하나 있었어요. PDR. 이게 뭐냐? 테슬라가 너무 높은 주가의 상승이 있으니까 시장은 비효율적일 수 있다라고 믿는 게 아니라 시장은 항상 효율적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애널리스트들은 터무니없는 지표를 제시합니다. PDR. 이게 뭐냐? 주가는 미래 지표고 꿈의 크기가 주가의 상승이다. 그러니까 꿈에 투자해야 된다. 뭐? 프라이스 투 드림 레티오. 도대체 어디서 이따위 걸 배워가지고 만들어낸지 뭘 상상을 해도 이런 식으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어떤 101 수업에서는 배운 할인율과 현재 가치 계정은 어디다 팔아먹었는지 모를 이 미친 행위를 실제로 했습니다. 이게 실제로 썼는지 아니면 개인 투자자들의 선동용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식이란 게 M&A는 기업을 통째로 사는 거고 주식은 기업을 쪼개서 사는 건데 어떤 M&A가 너 회사의 꿈의 크기가 굉장히 크구나. 그래서 거기에 비용을 지불해서 산단 말입니까?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근데 이 한심한 지표도 한국에 쓰이고 리포트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아, 꿈에 투자한다. 언제나 이런 지표는 버블의 시작점입니다. 오히려 인간 지표 휴먼 인디케이터로 개인 투자자 대출 비율을 차라리 봐야 돼요. 민스키 모먼트가 발생하기 딱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오를 거라 생각했는데 안 오르면은 대출받은 것들에 대해서 부담이 커지잖아요. 그럼 팔 수밖에 없어요. 손해보고. 부채는 필요하지만 부채는 철저하게 재무적으로 통제된 경영의 일환입니다. 이 PDR 지표가 이지머니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번레이트. 스타트업에서 번레이트라는 걸 남용을 해요.
이 번레이트라는 지표는 투자받은 현금이 소진되기까지 얼마나 현금이 있고 런웨이라는 개념도 있어요. 런웨이는 그게 소진되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초기에 회사를 차리면 체계가 없잖아요. 체계가 없는 초기 스타트업의 경영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개념입니다. 엔젤 그리고 시드머니 벤처 캐피털에게도 투자할 수 있는 기준점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안정된 기업조차도 제대로 된 현금 흐름표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나온 기업들에게 재무관리자, 회계관리자를 만들라라는 건 상당히 무리한 요구죠. 그래서 최소한의 현금 흐름을 파악하라는 게 이 지표인데 이게 데이터 기반 경영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걸 제시한 게 Y 컴비네이터예요. 대중화시킨 게. 이런 식으로 서비스별로 주로 봐야 될 지표가 있고 시기별로 중요한 지표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이 Y 컴비네이터 대표가 된 샘 알트만이 현재 챗 GPT로 유명한 오픈 AI의 창업자입니다. 참고로 이 사람도 게이예요. 그리고 기본소득제 지지자입니다. 예, 세콰이어 캐피탈이라는 실리콘밸리의 전통적인 탑 VC가 있거든요. 실리콘밸리의 시작점인 페어차일드 반도체에서 파생된 기업 중에 하나인데 그 이름도 이제 세계에서 제일 큰 나무인 세콰이어 나무는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는다는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나무가 워낙 크고 독특하게 불에 강해요. 오히려 불을 정기적으로 질러줘야 씨앗을 뿌리는 그런 나무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나무들이죠. 그래서 이런 세콰이어 캐피탈도 샘 뱅크먼의 FTX 거래소에 당했습니다. 이 뽀글이 사기꾼. 예, 투자받는 피치를 하는 동안에 리그 오브 레전드를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어떻게 투자를 받으려고 하는 순간에 게임을 하냐. '아 얘 천재다.' 얘 인맥과 학력이 또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눈이 어두워졌는지 몰라도 이 사람 천재라고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이 전통적이고 유명한 회사도. 그래서 사실상 세콰이어 캐피탈이나 아니면 손정유 회장의 비전 펀드도 보면 생각보다 VC들이 배경에도 혹하고 체계 없는 투자를 해 왔어요. 그런 의미에서 Y 컴비네이터의 투자는 대체적으로 성공적인 경우가 꽤 많았어요. 그래서 자문까지 해 주는 좋은 시스템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김동신 대표가 창업한 샌드버드도 그런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예, 인플레이션이 과도하고 주가가 하락하기 직전에도 사실 우리나라 VC들 같은 경우 독소 조항들 꽤 많거든요. 투자금 회수하려고 할 때 뭐 콜옵션이니 풋옵션 조건을 제시를 하고 회사를 뺀다느니 아니면 회사의 돈을 완전히 빚처럼 회수를 한다느니. Y 컴비네이터는 오히려 이 상황에서 경고를 보내서 자문에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VC들에게 추가로 투자받는 그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디폴트 얼라이브를 준비하라. 예. 그니까 자생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라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체계를 잡은 아주 훌륭한 이제 기업 VC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벤처 캐피탈. 근데 이 체계는 신흥 IT에 맞는 테크 기반의 데이터 체계였고 월가에서 퀀트가 퍼질 때 실리콘밸리에서는 데이터 기반 경영이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생각하면 세상에 좋기만 한 건 없어요, 문제는. 패시브 어너들이 있거든요. 번레이트라는 건 투자 자금을 태우겠다는 의미고 런웨이는 투자금을 소진 기간을 얼마나 걸리냐 이거에 관련된 개념이에요. 이는 재무 관리와 이익이란 측면에서 보면은 매우 괴상한 개념입니다. 이익을 안 내겠다는 거야? 이게 실리콘밸리의 성장 공식이 특이성인데 적자를 감안하고 시장 점유율을 높입니다. 트래픽을 높이죠, 대체로. 그래서 매출 단계별로 새로운 VC가 참여해서 추가로 투자를 합니다. 이게 좌파 진보 문화에서는 보통 원가에 마진을 붙이는 게 이제 재무 관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마진이 적으면 선하다고 여기는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마진이 높고 이런 거 자본가들이 다 가져가지 않냐? 이게 무슨 괴상한 마르크스주의인지 모르겠는데 독일도 이익이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근데 희한한 마르크스주의를 현실화시킨 저금리와 함께 독특한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상장까지 도달하면 이 VC 자금을 회수할 수 있어요. 그리고 VC는 묶인 자금을 크게 대박을 내고 다시 재투자하죠. 근데 대부분의 기업들이 망하죠. 이거는 일종의 그 제약회사 투자랑 비슷해요.
그래서 연에 1조 투자했는데 실패. 그다음에도 2조 투자했는데 실패. 근데 5년 정도 투자해 가지고 한 약이 5조 정도 이득이 나오고 이제 다시 또 재투자해 가고 그런 식의 구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0개 중에 1개가 살아남아요. 그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지난 뉴 이코노미가 그렇게 돌아갔거든요. 우버를 타고 위워크로 출퇴근하고 도우대시로 음식을 시켜 먹고 스낵과 트위터로 SNS를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반이민법에 찬성하는 입장을 가지고 보수 쪽으로 지우자 우버 대신 리프트로 고객이 몰립니다. 딜리트 우버라고 운동이 벌어지고. 근데 이 투자 자금으로 열심히 적자 내는 좀비 기업 형태가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바이든 정부도 더 이상 감당 못해 가지고 히스패닉의 불법 이민을 중단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큰 파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진보적인 개념으로만 접근을 하는 거죠. 내 편 편향이죠, 이거. 그러면서 잉여 현금 흐름을 철저하게 통제하면서 데이터 기반 경영까지 같이 하는 이 원조격에 속하는 아마존을 어설프게 흉내냅니다. 아마존 신용등급 AAA인가 어쨌든 신용등급 최상이거든요. 그 자신들이 아마존식 모델이라고 떠들어요. 근데 아마존은 FCF가 마이너스를 찍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근데 정작 이런 기업들은 투자 받았다고 FCF 잉여 현금 흐름이 계속 마이너스를 찍고 자산 가치는 심지어 과도하게 평가해서 인기에 편향해서 기업 가치를 높게 주장을 합니다. 이거는 시장에 똑같은 비슷한 개념이 있어요. 에비타라고. 이게 그 에빗 영업이익인데 일단 세금이랑 감가상각 이거 빼고 이거 하는 영업이익이라고 순영업이익이라고. 예. 텍스 애프터 그다음에 여기 감가상각 이 개념인데 정말 어이없는 개념입니다. 워렌 버핏론께서 이거 진짜 싫어하시죠. 부유해진다고. 아니 감가상각을 빼면 어쩌겠다는 거냐. 번 외에 있는데 이런 기업들, 이런 캐시 버너, 이런 좀비 기업들이 금리 상승기와 장기 인플레이션 시기에 얼마나 살아남을지 모릅니다. 저기 나스닥 기업들 상장할 때 아마 최근 한 3년간 정도는 한 80% 이상이 적자 기업들이었을 거예요. 그중에서 몇몇 소수만 흑자 기업으로 넘어갔을 겁니다. 예, 지금과 같은 취업과 이직을 할 때 이런 적자 기업을 이직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근데 이직해도 되는 기업이 있어요, 미래를 보고. 저도 투자해 놓은 기업이 있고. 훌륭한 경영자는 오히려 성장 속도를 조절하면서 몇 년치 비용을 사전에 준비해 두거든요. 이 경우에는 뭐 이제 회사 내부에 성장을 하고 단계별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 경우에도 돈을 태우고 있긴 하지만 점점 적자 비율이 줄어드는 거죠. 이런 기업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채용을 더 빠르고 많이 하는 경향이 있어요. 좀 적자가 많은 기업들은. 그래서 차라리 채용 승인이 느리게 나고 페이스를 조절하면서 꾸준히 성장하는 곳이 훨씬 낫습니다. 물론 당장 연봉이 높지는 않더라도 중금리, 인플레이션 이런 시기에는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적자인 회사에 취업을 할 때 한번 물어봐야 돼요. 번레이트랑 런웨이가 얼마나 걸립니까? 예, 물어볼 수 있으면 좋습니다. 만약 그게 답이 나오면 그 회사는 그럭저럭 제대로 경영이 되고 있다고 봐도 됩니다. 근데 번레이트랑 런웨이에 대한 답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뭐 이제 그 회사는 별로인 거죠. 예, 근데 사장이 묻지도 않았는데 야 2-3년치 월급은 준비되어 있어 이렇게 말하면 아 그 회사는 진짜 좋은 회사입니다. 농담 아니라 그 사장이 경영을 제법 할 줄 아는 초보 사장이 아닌 거예요. 예, 경영자의 마인드로도 충분한 거고요. 그래서 면접 전에 사전에 그리고 가기 전에 매출액이 증대되고 있는가 순이익이 개선되고 있는가 파악해야 돼요. 이거 떨어지면 복지고 뭐고 없습니다. 그리고 순이익이 마이너스인데 과도한 복지는 그거 자체부터 문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이제 사람을 놓치기 때문에 좀 좋은 개발자를 보유하기 위해서 그런 걸 하지만은 그런 걸 보고 가서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게 뭔지도 모르면 그 회사는 지금 시기에 합격해도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굳이 이 회사를 꼭 가야 되는가? 지금 같은 중금리가 올라가고 소비가 줄어드는 시기에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개인 소비 단계로 투자해서 이제 기업으로 넘어왔는데 개인 소비 단계로 넘어오면은 욜로라는 게 있어요. 이게 제가 제일 신기했어요.
일단 유럽 국가래 북유럽 국가들이 아이씨. 북유럽 국가들이 대체로 가계부채 비율이 높습니다. 옛날부터 북유럽 국가들 보면은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아일랜드, 스웨덴 여기 좀 복지가 센 국가들이 보통 이런 경향이 있죠. 핀란드도 여기 있을걸요? 그래서 북유럽 국가들이 대체로 가계부채가 높은데 특히 복지가 센 국가들 왜 가계부채 비율이 높을까? 경제적으로 미래소득 보장이 어느 정도 믿음이 가계부채 보유 성향을 높였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보통은. 근데 제 생각에는 뭐 살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그렇다고 해도 이제 굶어 죽을 정도는 안 되고 예. 그래서 부채 좀 지어 가지고 물건 사고 나중에 갚지 이런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가처분 소득이 좀 적게 남아서 그런 게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 대표적인 게 BNPL이 북유럽에 사용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MZ 세대 대상으로. 이게 보통 저런 거 부채되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 내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가처분 소득이 낮으니까. 예. 그래서 18 세에서 34세 이 이전에 이제 BNPL이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100 이하で사는 거거든요, 대부분. $100 이하로 주로. 근데 보면 스웨덴, 독일, 노르웨이, 핀란드 예. 호주 여기 있으 있고 뉴질랜드 있고 이거 복지 센 국가들 덴마크 복지 센 국가들이 이 BNPL 어 지금 사서 결제는 나중에. 근데 신용카드 없이 내가 신용카드 만들지 않고도 쉽게 쓸 수 있는 여기를 정말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 세 가지 특징으로 요약을 할 수 있어요. 북유럽의 가계부채 비율은 2010년 중반에도 전통적으로 높다고 유명합니다. 근데 세금을 많이 내는 복지 국가에서 이 비율이 높아요. 이게 계층 이동이 신분 변동이라기보다 계층 이동이죠. 계층 이동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사회주의 지옥구덩이라 불리고 고급 인재 유출이 심한 나라에서 대체로 높은 편입니다. 10 대, 20 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100 이하 소액 소비가 대부분이에요. 예, 경제연구소 측에는 여러 분배로 인해서 미래소득 보장의 믿음이 가계부채 보유 성향을 높였다라고 말을 하는데 반대로 프랑스는 오히려 여기에 빠져요. 복지 높은 국가잖아요. 이 원인에 대한 가설은 따로 세울 필요가 있는데 2009년 세계 금융 위기에서도 프랑스는 매우 잘 극복했는데 이 이유가 유럽 평균에 비해서 낮은 가계 부채와 높은 저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가계 부채도 낮지만은 저축도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신용 창출은 저런 북유럽식 신용 창출이 좀 이제 자본주의가 센 나라로 넘어오면 민스키 모먼트라는 문제가 발생해요. 왜 민스키 모먼트가 뭐냐? 미래에 대한 근거 없는 낙관으로 과다한 부채를 지는 것을 뜻합니다. 지금 현재 그거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과도한 부채로 인한 경기 호황이 끝나고 채무자의 부채 상환 능력 악화로 건전한 자산까지 팔기 시작하면서 이제 부자들이 그 자산을 다 먹는 거죠. 폭락한 자산을. 그렇게 금융위기가 시작되는 시기가 미न्스키 모먼트입니다. 근데 이게 신용 파괴거든요. 신용 파괴가 나기 전에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과다 부채. 일단 신용을 많이 창출했으니까 이런 신용 파괴 현상이 나타나죠. 이게 전통적으로 계속 이게 반복이 됩니다. 대공황 직전의 수표. 현금은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직전 미국이 이제 대중소비 사회로 진입하면서 요때도 사고 하나 난 걸로 기억하고 서브프라임 이전에도 클링턴이 이제 저신용자들에게도 부채를 발행할 그 모기지를 좀 풀어 놨거든요. 그 법을 바꿔 가지고 그 장기간 축적된 부채는 리만 브라더스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BNPL과 같은 개인의 과다 부채를 부를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는 언제나 슈퍼 카드 모기지 대출, 기업 부채 이게 과도할 때 생기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혹은 기업 부채에서 생기면은 그걸 숨기기 위해서 회계 조작을 합니다. 정부 부채나 그 부채를 해소하기 위해서. 근데 이런 욜로 현상이 세계화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유올리 라이번스 이거 뭐냐면은 적당히 북유럽이 솔직히 기후 환경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그냥 편하게 분투하지 말고 살자. 어차피 우리는
신분 못 변한다. 그러니까 좀 느긋하게 살자. 너무 서두르지 말고. 근데 저는 이거 젊은 층의 허세라고 부르는 게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전 세계는 민주당과 캘리포니아 영향 속에서 정치인과 그 로비를 하려는 경영자들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게 거의 사회적 확신, 도덕적 확신처럼 퍼졌다고요. 북유럽의 복지 문화 속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가져왔고 각기 다른 형태로 저금리와 많은 재정을 지출했습니다. 즉 북유럽 모습이 세계적으로 퍼진 거예요. 그걸 전 세계적으로 구현하려고. 그리고 20-30대 경제적 취약자들을 기준으로 신용 창출 비즈니스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런 환경이 정부, 기업, 언론, 문화에 의해서 계속 굴러갑니다. 이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스노우볼이 굴러가요. 전 세계에 북유럽 문화가 퍼진 이건 가설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했던 거 좀 기록한 거에 가까운 가설이에요. 정치권, 진보 정권이 들어갔죠. 오바마 때부터. 경제권, 캘리포니아와 실리콘밸리 진보 계통의 그 경제 성공자들이 있고 그 주도를 했죠. 그리고 언론권, 뉴욕 타임즈가 주도를 했고 워싱턴 타임즈가 못 버텨서 베조스에게 팔렸죠. 이런 사회 전체의 문화와 대중 가치관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정치적 확신, 경제적 확신, 그리고 문화적, 사회적 확신. 북유럽과 유사한 환경을 점점 만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금리 복지 지출이 그게 가능하게 했고요. 자본주의가 강력한 국가에서 이 근거 없는 낙관을 만들면 민스키 모먼트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북유럽 구조에서는 저렇게 하는 이유가 계층 이동이 거의 불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발버둥 치지 말고 우리 욕심을 줄이자. 소소한 행복이라도 지키자. 그게 사실 WTO에서 말하듯이 능력보다 욕망이 작으면은 차라리 행복하다. 근데 그러면은 능력 성장이 안 되죠. 그리고 이 사회주의 기업 구덩이라고 자조하는 자유보수주의 성향의 사람들도 당연히 저기에 있을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런 이제 엘리트 인재들은 영국, 미국으로 뛰어난 고급 인재 인력들이 여기서 커서 다 유출됩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비판도 많습니다. 그래서 성장을 바라는 사람들은 투자랑 사업에 도전을 했는데 이것도 파이어족 현상과 창업 도전 현상을 만들었어요. 이걸 뒤늦게 지켜본 사람들은 나도 창업하긴 힘드니까 포모, 투자에 탑승을 하죠. 그리고 이것은 자산 버블을 부릅니다. 이게 근거 없는 낙관의 영향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사회 대중이 이제 뒤늦게 지속할 수 없는 복지 포퓰리즘을 바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와 기업, 언론에 의해서 이런 진보 문화적 관점이 깨어있는 자로 떠받들어졌습니다. 이 욜로 문화가 자본주의가 발달한 문화와 합쳐지니까 어떻게 되냐? 허세 문화로 넘어가요. 이때부터. 일을 하드하게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으면 번아웃이 오거든요. 실제 스타트업 대표들도 자주 보게 되는 번아웃 사례가 자기 임금을 그냥 제로로 책정했을 때 생깁니다. 퇴근 후에도 시간 나면 평소에 공부하고 주말에도 공부하는 사람들은 짧은 향유하는 쉼이나 회복하는 라이프 스타일만 보고 따라하는 그 라이프 스타일만 보고 그걸 따라해요, 일반 대중이. 그래서 과도한 지출 문화가 발생합니다. 이것은 생산성이 극대화된 30대 후반, 40대 이상이 보통 주류거든요, 사실. 근데 20-30대 초반들이 또 이걸 누리려고 노력해요. 근데 북유럽처럼 노후가 보장이 된 게 아니잖아요. 내 월급 세게 가져가고 노후에는 무조건 책임져 줄게. 그 자원까지 빵빵한 그런 구조가 아니잖아요. 근데 20-30대 때 정말 오늘 쓰자라는 식으로 연로를 해요. 물론 젊을 때 놀라는 거는 맞는데 젊을 때 대책 없이 놀라는 게 아니죠. 그래서 자본주의 교육 역시 극단적인 비효율로 바뀝니다. 문해력 부족 거기에다가 스마트폰의 과도화로 문해력도 부족해지고 집중도 부족해지고 어, 일을 하는데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젠더 그리고 ESG 이런 게 전부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극단적인 비효율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시간을 투자하게끔 만들어요. 강제적으로. 돈을 버는 기술을 익히고 거의 세뇌하듯이 했죠. 그리고 돈을 버는 기술을 익히고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것과는 정반대의 학문들이 발달합니다.
잘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가면 성장하라가 아니라 분투해라 이런 게 아니라 좋아하는 일을 찾으라는 허황된 말도 비효율의 일환이거든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도 드물고 강점도 드물고 그다음에 그 성공할 수 있는 기회도 드문데 그것들에 대해서 도전하고 분투하라가 아니라 그냥 네가 좋아하는 일을 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좋아하는 일 하다가 결국에는 뭐 UFC의 여자 선수들이 올리팬즈로 넘어가서 거기서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인간의 존엄을 포기해야 돼요. 물론 그거 자체를 제가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정하는 건 아닌데. 예. 그래서 이는 전직하려는 사람들의 나이가 대폭 올라가는 현상이 최근에 많이 느낍니다. 30대 초중반들이 최대로 전직을 많이 해요. 옛날에는 20대 중후반이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기본적으로 30세 넘는 경우가 정말 많이 봐요. 네, MMT와 케인즈주의가 여기에 또 기름을 붓습니다. 이건 진보화된 대중의 성향이 잘 맞았고 마치 기본소득세 받았듯이 노벨상 수상자와 사회 지도층이 이걸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북유럽의 수준을 넘어서 국가 부채는 무시되고 화폐가 파괴된 상태가 돼요. 그리고 현재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금리 상승을 부작용이 심하기 때문에 25%씩 조금씩 회수해 가라 이렇게 말했는데 아예 그냥 압도적인 금리 상승으로 신용 파괴가 일어났죠. 예, 그리고 이게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얼마나 길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메커니즘은 좀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북유럽과 유사한 환경이 형성됐어요. 저금리 기조로. 예, 해당 시대는 사회 지도층의 대중 가치관의 형성과 유지, 여러 가지 세대 비슷하게. 그래서 북유럽과 유사한 환경이 발생이 하고 계층 이동에 대한 절망과 욜로 문화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계층 이동에 도전하는 사람은 파이어족과 포모 문화가 발생합니다. 예, 정치, 경제, 언론에서 이걸 호응하고 발전시킵니다. 두 번째, 자본주의 내에서 변질되고 생산성이 떨어져요. 이 욜로 문화가. 욜로 문화가 갑자기 향유하는 심으로 변질됩니다. 욜로 문화의 특징은 사실 보면 향유하는 심이 아니라 회복하는 심에 가깝거든요. 너무 분투하지 말고 잠깐 쉬었다가. 근데 이걸 자본주의 문화로 넘어오니까 향유하는 심이 되어버려요. 아, 막 그 즐겨야지. 오늘을 산다. 내일은 없다. 그래서 캐시버너 스타트업이 또 그걸 가능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이 문화가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요. 그 여러 비효율적인 교육과 가치관도 발전합니다. 좋아하는 일을 찾아라가 그 대표적이고. 그러니까 생산성은 날이 갈수록 떨어집니다. 거기에 과도한 낙관으로 위험을 우습게 보는 상태가 돼요. 정부든 기업이든. 그래서 민스키 모먼트로 인한 신용 파괴가 일어납니다. 떨어진 생산성인데 여기에 MMT 케인즈주의의 국가 부채 무시가 기름을 뿌립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요. 교과서에서 나오지 않는 금리 상승과 신용 파괴가 발생하고 이 혹독한 시련은 얼마나 갈지 지금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즉 허세가 아니라 이지머니랑 번레이트로 인한 화폐 가치가 파괴되기까지 지금 굴러온 상태예요. 네, 그 형태는 진보 가치관과 함께 진보의 대표적인 나라인 북유럽 문화와 전 세계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번외적으로 출산율에 대한 가설인데요. 첫 번째, 페미니즘은 일단 출산율에 비효과적이에요. 왜냐하면 혼인을 부정적으로 보는 게 가장 기본이고 비혼을 긍정적으로 보니까 이 영향력은 실제로 서구 사회에 많이 미친 걸로 보입니다. 사실 전부 다 꺾였죠. 두 번째, 북유럽식 경제 구조는 문화와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다른 나라들도 다 떨어졌어요. 그 당사자인 북유럽부터가 애초에 폭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폭락을 했냐? 난민을 그렇게 많이 받고도 이슬람도 못 버티고 폭락을 한 그런 경향이에요. 그래서 여성 복지가 출산율을 올린다는 기준점이 북유럽이었는데, 예, 노르웨이조차 제발 아이 좀 나오라고 총리가 사정할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고급 인력은 계속 유출되는 중입니다. 오히려 복지국가 중에서 출산율이 유지되는 게 있다면 프랑스예요. 이게 조금 이유를 따지면은 이제 동아시아는 원래 출산율이 떨어진 이유 자체가 유교 문화권이고 비혼주의 출산이 안
허용이 사회적으로 잘 안 되는 국가가 몇 개 없거든요. 근데 그게 그중에서 꼭 동아시아 국가예요. 예 성적으로 자유롭고 이유 없이 그냥 이혼이라고 헤어지는 게 가능하고 재산 분할이 없는 사실혼 이 팍스가 사실 페미니즘이 주장해서 만들어진 건데 이게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예 동성 결혼까지 허용하며 사회 활동에 거리낌 없도록 돕습니다. 즉 생산성 향상에도 문화적으로도 기여합니다. 그러니까 저축률이 높고 대출이 적은 건 확실하게 출산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또 이제 다르게 생각해 보시죠. 북유럽 문화는 가계부채가 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헝가리의 대출 탕감 정책이 출산율을 높였습니다. 근데 이게 다르게 생각하면 프랑스와 함께 저축률이 높고 대출이 적은 게 일치합니다. 그리고 거의 유일하게 좀 볼 만한 국가에서 출산율이 높은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헝가리가 생각보다 세금이 셉니다. 그리고 언제나 불변의 1 위는 이스라엘입니다. 높은 1 인당 GDP를 가지고도 가장 출산율이 높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높거든요, 1 인당 GDP가. 예. 아이를 셋 이상 낳으면 군 면제 이게 상당히 좀 영향을 미치고요. 랍비의 가르침에 따라서 아이를 낳는 건 여성만 가능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 유대교, 카톨릭 교율에 따라서 일하는 여성의 비율이 높아요. 유대교, 카톨릭 종교는 노동을 신성한 걸로 여깁니다. 그래서 서구에는 전업주부라는 개념 이전에 그냥 모두가 "너 애 놓고 난 다음에 일 안 해?" 이런 식으로 접근해요. 그게 동아시아 사람들이 서구로 가면 그게 안 맞는 거예요. 씨 그 동아시아에서는 결혼하고 난 다음에 전업주부로 사는 게 일상이었는데 여기는 와서 일을 해야 되네. 거기에 여러 가지 교육 지원까지 합쳐지니까 출산율의 부담도 줄어드는 상태가 되죠. 근데 저는 이거 영향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혼해도 재산 분할이 없는 사실혼이야. 근데 정부가 그 양육비나 이런 것까지 다 커버를 해 줘. 그래서 사실혼으로 대부분 결혼을 하죠. 근데 스웨덴도 비슷한 그런 방식을 택했는데 프랑스랑 차이가 뭐냐면은 스웨덴은 갈라서도 그니까 사실혼인데 갈라서도 재산 분할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향이 적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가설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이스라엘은 출산율이 원래부터 전통적으로 이렇습니다. 세금으로의 차이에 의한 유형은 사실 보이지 않아요. 세금이 높은 나라가 출산율이 높다. 세금이 낮은 나라가 출산율이 높다. 차이가 보이지 않아요. 개인 소득세율이 적은 대한민국이나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즉 복지 국가냐 아니냐 여부는 큰 연관이 없습니다. 인구수를 고려할 때 가장 이상적으로 출산율을 유지하는 나라는 프랑스예요.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1,000,000 명밖에 안 되고 헝가리도 비슷하니까. 근데 이 통계는 문제는 프랑스가 무슬림 출산율이 굉장히 좀 무슬림화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국가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팍스만 따로 빼고 봤을 때는 무슬림 영향이 적기 때문에 '프랑스 출산율이 무슬림에 의존했다.'라고 보기에도 좀 그렇습니다. 팍스로 인한 출산율 비율이 높던데 무슬림들은 팍스를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독일 같은 경우에도 전략이 이민으로 인한 인구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고 영국 남자 신생아 이름 1 위가 무함마드입니다. 그리고 여기 스웨덴도 개토를 따로 형성할 정도로 그런 상태고요. 근데 스웨덴은 북유럽은 그렇게 바꿔도 말아먹었어요. 출산율이. 출산율이 폭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북유럽식 모델은 특히나 북유럽의 페미니즘이 제일 세고 페미니스트들이 제일 싫어하는 구조가 이스라엘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여성의 사회 진출 구조는 높아요. 결혼도 많이 하고. 그래서 딱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페미니즘 구조는 기본적으로 출산율을 낮출 수밖에 없다. 첫 번째. 두 번째. 북유럽은 북유럽의 경제 구조는 출산율을 낮출 수밖에 없다. 세 번째. 이래저래 복지보다 생각보다 부채가 출산율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 왜냐하면 유일하게 헝가리만 업이 됐으니까. 예. 그렇다 한들 헝가리는 여전히 저출산인 상태임은 맞습니다. 뭐 근데 1.4 인가 이 정도 되긴 했지만 어쨌든 유일하게 뛴 국가니까 출산율 정책 효과가 유일했어요. 폴란드가 +500 인이 싱가포르 아이 낳는 환경에서 별의별
아이를 잘 키우는 환경을 만드는데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애초에 북유럽만큼 자원부국만큼 할 수도 없지만은 그거 했다고 출산율이 늘 정도면은 북유럽은 애초에 늘었어야죠. 근데 북유럽이 제일 폭망했거든요. 아이 낳는 환경을 최대한 많이 해 주고 여성 지원을 많이 해 주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택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 정책을 계속 전 세계에서 진행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은 페미니즘이 전 세계에 뿌려졌기 때문에. 향후 진행 상황에 대한 예상이 딱 나와요. 장기적으로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가 증가될 겁니다. 증가될 수밖에 없어요. 규모의 경제가 형성이 안 되니까. 기본적으로 소수 프리미엄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비용이 증가할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 고령화는 여기에 또 하나 있어요. 연금 지급 문제를 발생시키는데 이 역시 과잉 수요를 부르는 인플레이션이 됩니다. 젊은 층이 돈을 내는 거 이전에 이 풀린 돈을 감당을 해야 돼요, 생산성으로. 그럼 뭐예요? 일을 더 빡세게 해야죠. 이 대표적인 나라가 있어요. 일. 살인적인 야근 문화로 과로사가 있는 문화. 청년층의 가처분 소득은 날이 갈수록 줄어들 겁니다. 이제 일하고 난 다음에 밥 먹으면은 돈이 없어요. 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장기간 일하고 은퇴를 늦추고 사회 진출을 좀 더 빠르게 하게끔 만들 가능성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은 신중년 65 세도 일을 하셔야죠. 요새 언제까지 사는데요. 그리고 은퇴를 최대한 늦추고 그다음에 청년층은 얼만큼 더 많이 세게 굴리는 거고 그다음 예 사회 진출도 좀 더 빠르게 하게끔 이제 합니다. 이제 캐시 버너를 양성하는 이 좀비 기업 같은 스타트업 창업 공식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꿔 말하면 생산성이 떨어지는 인재에 대한 채용은 줄어들게 될 겁니다. 이거를 쪼금 더 보면은 시장 평균 베타를 1 으로 기준점을 했을 때 아래에서 단계별로 올라가는 게 상당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거였어요? 업계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래도 여기서 이 회사가 좀 별로라 쳐도 공부해 가지고 단계별로 이직 해 가지고 여기 베타까지 올라가고 베타 위로도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구조였잖아요. 근데 이 평균 선을 기준점으로 해서 이제는 이지머니 시기에는 그렇게 가능했는데 왜냐하면 모두 요구하는 채용 공고가 많았으니까. 근데 여기는 채용 공고가 적단 말이에요, 하드머니 시기에는. 그러면은 이거는 불가능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월드뱅크 이야기하는 거 일본의 전 세계화, 일본이 이직하지 않는 문화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걔네들은 추가 투자를 안 해요. 그러니까 추가 투자를 할 수 없는 구조예요. 이직하지 못하는 문화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럼 이게 얼마나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최소 2 년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인플레이션 고려하면은 5년 넘을 수도 있습니다. 원래 이런 굉장히 괴상한 이상 사태는 대공한 스태그플레이션 10년 가거든요. 영국 같은 경우 스태그플레이션 시기에 20년 갔어요. 영국병까지 포함해 가지고. 그래서 이게 어찌 될지 모르지만은 정작 걸리는 건 실업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걸 각오해야 됩니다. 인류가 몇 번 겪었으니까 쪼금이라도 줄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 솔직히 이거는 정치인들과 대중이 어떻게 지지하고 정치인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분류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물리적으로 측정해 봤을 때 저 통화량을 4분의 2 정도 까는 데까지만 해도 한 5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2년 깠는데도 다시 이제 사고 나서 돈을 풀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많이 안 까였거든요. 정말 찔끔까였어요. 그래서 5년 정도 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그 생산성은 날이 갈수록 떨어진단 말이에요. 거기에 연금까지 지급을 해 줘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어 뭔가 새로운 공간에 대한 진출을 해야 돼요. 이 전체적인 수치에서 글로벌을 평균을 내 보면 어떤 장소는 여기 알파에 속하는 수치가 있을 거예요. 그런 곳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중에서 하나가 아세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